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사회성이에요. 사회성은 이제 항상 부모님들이 이제 육아를 하실 때 그 관심도 나 이거 궁금해요라고 할 때 항상 상위 그 3위 안에 랭크되는 게 바로 이 사회성이에요. 훈육은 아니 공부는 제외할게요. 학습은 불변의 일이라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제가 학습 빼고 보통 훈육이 항상 1위. 그리고 사회성이나 이제 대화법, 애착 얘네들이 이제 막 번갈아 가면서 이제 2, 3위를 이제 하고 있어요. 성인기의 적응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은 지능 지수도 학교 성적도 아닌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거나 공격적이고 방해하는 아이, 그리고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아이는 심각한 위험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아주 저명한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알잖아요. 학교 다닐 때 쟤 나보다 공부 훨씬 못했거든요. 별로였어. 막 좀 개구짖고 장난꾸러기고 뭐 활발하기는 했어. 근데 성인이 돼서 어느 날 딱 만났는데 이런 걸로 좀 비교하면 좀 못하지만 차를 겁나 좋은 걸 타고 다니고 어느 날 동문회에서 걔가 막 주도하는 막 이런 거를 볼 때 뭐지?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물론 좋은 직업, 좋은 차, 좋은 아파트가 성공의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과 어떻게 보면 잘 지내고 두루두루 잘 어울리던 아이들은 백수는 별로 안 돼요.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직업 중에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살 수가 있지만 사실은 공부는 되게 잘했지만 굉장히 폐쇄적으로 살게 되었을 때 과연 공부를 잘했다고 해서 자기가 먹고 살 만한 어떤 직업을 과연 구할 수 있는가라는 또 문제는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이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야야 너 친구들한테 인기가 좋으면 뭐해, 아이고 공부도 못하는데, 이런 소리 이제 하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라도 잘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안심을 이제 하셔야겠죠. 자, 그렇다면 사회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아이들은 어떤 문제를 갖게 될까부터 볼게요. 자, 사회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당연히 분노와 외로움을 자주 경험을 해요. 특히 청년기를 포함해서 청년기 이하는 이거를 굉장히 많이 느껴요. 우리가 조금 더 나이가 들게 되면은 친구도 되게 좋지만 다시 약간은 가족에게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대인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사실은 결혼할 때까지가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그 시기까지 친구가 없거나 사회적으로 잘 지내지 못하게 되면 심한 외로움을 겪게 되고, 또 사회성이 별로 좋지 않은 아이들 중에서는 안 좋은 공격을 받게 되거나 놀림을 받게 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분노감도 더불어 많이 겪을 수가 있죠. 또 사회성이 별로 좋지 않을 경우에는 또래에게 거부당하기 쉽고요. 또 낮은 학업 성취를 보여요. 분노나 외로움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는 아이의 학습 능력에 직격탄을 날리는데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가 막 나와버려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집중력 저하에 최고예요. 우리 아이 산만하게 만들고 싶으면 스트레스 주면은 사실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변형계 중에 해마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해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기억력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을 할 때 이 해마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해마가 손상을 받아요. 그래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학업 성취가 이제 낮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학교에 꼭 공부하러 가는 것은 아니지만 공부를 잘 하지 못하게 되고 또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은데 사회성이 좋지 못하게 될 때는 학교 자체에 대해서 거부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요. 그래서 뭐 등교를 거부한다거나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등원을 거부하는 아이들 중에서는 뭐 선생님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또래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회성이라는 게 꼭 친구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른과도 잘 지내는 것도 사회성이에요. 공부를 못하는 것 때문에 아예 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 아이들보다 사실은 대인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학교나 기관을 거부하는 아이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또 우리는 사회성에는 사회적 기술, 대인관계 기술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회성이 부족하게 되면은 또래와 어울리거나 타인과 어울리면서 삶의 다양한 기술을 배우게 되거든요. 타협을 한다거나 갈등을 중재한다거나 자기 주장을 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배워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배우지 못하게 되고요. 당연히 자아 존중감이 낮아질 수밖에는 없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려서 사회성이 좋지 않은 아이들이 성장하였을 때 그리고 계속 사회성이 좋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회성이 좋지 않을 때 청소년 비행 그리고 학교 중퇴, 군대를 갔다면 불명예 제대, 그리고 정신병리,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성인기에는 우울, 정신질환, 고혈압, 심장병 앓을 확률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성은 아이의 어떤 유능함, 개인적인 유능함을 넘어서 신체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사회성을 구성하는 요소를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성은 단지 친구가 많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사회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은데 아까도 처음에 뭐 윌리엄 하투비라는 사람 학자가 사회성이 뭐 성인기에 뭐 적응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멋있게 말해서 그렇지 엄청나게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회성은 모든 발달, 뭐 신체, 언어, 인지, 정서, 사실 모든 발달의 최종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모든 발달이 잘 이루어져야 사실은 사회성이 좋아지는 거니까 사회성이 최고다라고 할 수밖에는 없어요. 여기 보면 사회성을 구성하는 이제 요소들을 한 6가지 정도 얘기를 했는데 사회성 중에는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이 있어요. 자아 정체감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뜻이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되게 별로인 사람이야. 나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 이게 아니라 나는 잘할 수 있어. 사람들은 날 좋아해. 나는 노력하면 이룰 수 있어. 이게 이제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이거든요. 이렇게 우리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맨날 인상 쓰고 난 못해 안 될 거야 막 하면은 짜증나요. 자꾸 듣다 보면 그만해라 이렇게 이제 되는데 조금 더 그래 이건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하면 될 거야. 좋았어. 뭐 누가 이렇게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가진 사람은 어머 와 너 오늘 되게 옷 예쁘다라고 하면 정말 고마워라고 하는데 자아 정체감이 안 좋은 사람은 나는 예쁘지 않다잖아요. 나는 촌스럽다. 나는 패션 감각이 없다. 어머 너 오늘 예쁘다 그러면 진짜 싼 건데 뭐 이런 거 해요. 그러면 쟤는 왜 칭찬해줘도 왜 저러나? 그래? 그럼 쟤는 칭찬해주면 오히려 막 애가 쥐구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뭔가 되게 불편해하는구나. 그럼 앞으로 칭찬을 안 해줘요. 그럼 칭찬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 자아 정체감, 자존감이 더 떨어지는 일들이 사실은 생겨요. 우리는 누구나 밝고 유쾌하고 긍정적인 사람을 사실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성에는 자신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또 대인 간, 그러니까 사람 간의 기술이 있어야 돼요. 누가 안녕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렇게 돌아버리거나 내가 막 얘기를 하는데 리액션이 하나도 없거나 뭐야
누가 얘기하면 어머 안녕하세요 뭐 하거나 뭐 오늘 날씨가 좋네요 라고 얘기하고 눈을 마주치면 이렇게 살짝 미소를 지어주고 이거 다 대인간 기술이거든요. 혹은 갈등이 생겼을 때 혹은 자기 주장을 해야 될 때 아유 죄송하지만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거나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듣고 보니 그 말도 맞는 것 같네요 라고 협상을 하거나 존중할 수 있는 이게 다 대인간 기술에 이제 들어가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사회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요. 또 사회성의 또 다른 중요한 거는 자기 조절력이에요. 우리가 맨날 울상짓고 비관적인 사람도 좋아하지 않지만 너무 욱욱하는 사람도 우리가 좋아하지 않아요. 맨날 신경질 내고 화내고 급하게 굴고 혹은 너무 차봐서 답답한 사람. 요거 한 초등학교 정도 되면 이게 부모님이나 교사들도 너무 참는 아이에게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데 애가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말해봐. 이러고 있어. 왜? 너 뭐 이거 하고 싶어? 아니야? 할 거야 안 할 거야? 답답해. 툭하면 삐지는데 툭하면 우는데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너무 참거나 표현을 못하는 것도 자기 조절력이 사실은 좋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아이들도 사회성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 조절을 잘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또 사회성 부분에는 계획하고 결정하는 능력도 들어가요. 누구한테 그냥 무조건 친절하기만 해서 사회성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할지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함께 갖춰야 되고요. 또 문화적 유능성. 이게 예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새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막 단일 민족 막 이거 엄청나게 강조했거든요. 그게 되게 좋은 줄 알았어요. 우리는 막 우리 문화 우리끼리만 막 살고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그래도 뭐 이런 강남 상구는 덜하겠지만 저는 일산 산다고 했잖아요. 일산의 끝쪽 파주 쪽으로 가잖아요. 뭐야 여기 파키스탄이야? 이런 느낌 들어요. 막 가구 공장이 있고 막 이런 데 가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말 많이 살고 조금 지방주 강의 가면은 약간 제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 다문화 가정 뭐 베트남이나 혹은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오신 엄마들이 아기 업고서 강의 들으러 오거든요. 우리는 이제 결코 단일 민족이 아니고 못 가는 데가 없잖아요. 이제 우리는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여야만 해요. 쟤는 쟤는 옛날 막 어른들 옛날엔 이런 표현 많이 해서 쟤는 튀기야. 쟤는 잡종이야. 이제 심지어 우리는 똥개라는 말도 쓰지 말라고 해요. 믹스기원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거든요. 왜 똥개라는 말을 써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동물한테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세상이 됐는데 약간 이게 급격한 사회 변화 때문에 우리와 유사하지 않은 거를 받아들이는 게 약간은 불편할 수 있지만 이제는 문화적 다양성을 키워나가야 되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 거 우리랑 피부색이나 언어가 다르다고 무조건 배타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 사회성 떨어지는 사람으로 평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 유능성을 이제 갖추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사회적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청소년 보면은 뭐 자기들끼리는 좋아 죽어요. 자기들끼리는 막 같이 몰려다니면서 잘 어울리는데 나쁜 짓만 골라서 해. 막 삥 뜯고. 막 안 좋은 거를 하고 놀리고 이건 사회성이 좋은 게 아니에요. 사회성이 좋으려면 사회적으로 보편적으로 바람직하다 좋다라고 여기는 가치관을 흡수할 수 있어야 돼요. 배려하고 양보도 하거나 뭔가를 존중한다거나 이것도 다 갖춰야 사회성이 좋은 거지. 자기들끼리는 막 대동단결하지만 몰려서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닌다?
사회적인 어떤 규칙과 규범을 반하는 행동을 한다? 그럼 그거는 사회성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사회성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대인간 기술만 생각해요. 막 변죽 좋고 습기도 그냥 막 아무나 안녕하세요 뭐 이런 애를 사회성이 좋다라고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것도 이제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사회성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조금 복잡한데 이런 사회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도 우리가 이제 봐야겠죠. 앞서서 나온 거랑 이제 거의 이제 뭐 일치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이제 IQ 이런 건 다 알고 계세요. 뭐 지능 지수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지능에는 사회성 지능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사회인지라고 얘기를 해요. 가끔 이제 웩슬러 검사, 지금 개정판에는 그 소검사가 빠졌는데, 우리가 이제 아동기에 하는 이제 웩슬러 지능 검사 3판에까지는 이 사회적 지능을 재는 검사가 있었어요. 아마 해보신 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 소검사 항목이 차례 맞추기라는 항목이에요. 뭐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잘라요. 그림을 잘라서 아이에게 차례를 맞춰보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는 거는 사회적 상황의 전후 맥락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가령 뭐 물병을 깨트린 뭐 이게 그림이 있고 뭐 엄마한테 혼나는 그림이 있고 막 이러면은 이 물병을 깨트려 갖고 지금 엄마한테 혼났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맞춰야 되는데 이거를 그렇게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의 어떤 인과관계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사회인지, 그러니까 사회적 지능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눈치가 없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좀 잘못했으면 이렇게 엄마 좀 눈치 보고, 그러니까 정말 어린 아이들도 엄마가 막 기분 안 좋고 아빠랑 약간 다퉜으면은 텔레비전 이렇게 슬그머니 끄고 엄마 나 공부할게 이러면서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눈치가 좀 있는 아이들이에요. 아 내가 정황을 파악했더니 내가 이 상태에서 하나만 더 볼 거야 했다간 엄마한테 맞겠다. 아 들어가야지 이런 애들은.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이 볼 거야 라고 하면은 이제 꿀밤 한 대 맞고 아이는 왜 저래? 어저께는 3개 보여주면서 왜 오늘은 2개밖에 안 된다는 거야? 씩씩거려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라는 거는 수학 문제 푸는 것처럼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눈치가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누구를 상대하는가, 지금 상황이 어떤가, 저 사람 기분, 그리고 저 사람의 평소 행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렇게 싹싹 눈치 보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게 되면은 아이는 늘 억울해요. 그래서 이 사회인지 능력이 떨어지면 항상 억울함을 가져. 그러니까 이 사회인지에는 사회적인 어떤 상황의 전후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과 상대방의 생각이나 입장을 추리하는 능력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야단을 맞으면 늘 억울해하고 완해하는 것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인지가 극단적으로 떨어지는 아이들이 누구냐? 자폐아동이에요. 자폐아동은 사회성의 장애거든요. 이 눈치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인지 능력이 아이들이 어떤 그 사회적인 관계를 이뤄 나가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인이 이제 되는 거고요. 또 정서 조절, 아까도 사회성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자기 조절이라 그랬어요. 아이가 정서 조절을 잘 하지 못한다면, 기질적으로도 이 정서 조절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가령 아주 산만한 그리고 어떤 급한 성질을 타고난 아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ADHD라고 하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일 경우에는 사실은 사회 인지도 떨어지고 정서 조절도 많이 떨어져요. 왜냐하면은 부주의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말하거나 행동하는 걸 잘 봐야 뭐 눈치를 차리든 안 차리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주의하게 되면은 두드러진 한 가지만 보고 정황을 파악해 버려요. 그러니까 실수가 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치도 떨어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충동성이 높은 ADHD 같은 경우에는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 부분이 있죠. 또 우리가 기질 중에 정서적 예민성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왕짜증. 그러니까 좀만 불편해도 못 견디고 좀만 더워도 짜증내고 좀만 추워도 짜증내고 뭐 하나 떨어뜨리면은 그냥 지구가 박살난 것처럼 절망에 빠지고 이런 녀석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수성이 너무 예민해서 딱 건드리면 이렇게 터질 것 같은, 조금만 그래도 울고 화내고 징징대고 이런 아이, 이런 것도 이제 기질적인 부분으로 타고난 게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이런 기질을 타고 나게 되면은 어른이나 또래가 보기에 얘 좀 성가셔, 혹은 조금 불편해. 그래서 기피하게 되는 일이 있거나 혹은 거부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서 이게 사회성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쳐요. 때문에 그런 기질을 가졌다면 특히 어린 시기, 기질은 타고난 거기 때문에 어릴 때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쳐요.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면서 환경과 계속 상호작용을 하고 교육을 받으면서 점점점 깨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질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되게 많이 미쳐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까지도 기질은 그 아이를 설명하는데 50에서 60%를 설명해요. 그렇다면 유아기 아이들은 70에서 80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조금 남다른 기질을 가졌다면 쟤는 승질머리가 왜 저래? 라고는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아이고 지도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니 이 아이가 오해를 받지 않도록 혹은 조금 더 빨리 진정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겠다라고 나서야지 너 때문에 미치겠어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 날카롭고 뾰족한 기질은 마모되기는커녕 더더더 뾰족해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 사회성에 영향을 정말 많이 주는 게 놀이 경험이에요. 지금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이 이제 자녀가 어떤 연령대인지 저는 정확히는 몰라요. 특히 여기 서초구는 어르신 분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손주를 이제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참 저도 이렇게 부모 교육을 하는 사람이지만 제일 부모 교육을 하기 어려운 대상이 청소년이에요. 왜 그러냐면 청소년 이후에는 별로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부모 교육 책이 있거든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청소년기 기도하세요 이러고 나와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청소년기에는 부모의 영향력이 급속히 줄어들고 다른 대인관계, 또래나 혹은 뭐 선생님이나 다른 대인관계가 쓰나미처럼 몰려와요. 그래서 이 말은 아이가 청소년기에 이르기 전에 부모가 더 잘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초를 잘 다져놓으면 그 다음에 또래나 어떤 다른 대인관계에서 오는 안 좋은 부분들을 조금 더 얘가 막아설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놀이 경험이 중요한 거는 어린, 특히 아동기, 초기 아동기의 놀이 경험이 이후에 청소년 성인기의 사회성에도 영향을 되게 미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청소년 때 새삼스럽게 아이와 놀아주는 거는 사실은 거의 안 돼요. 만일 집에 가서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에게 엄마가 놀아줄게. 그럼 애가 미쳤나 왜 저러나 이런 거를 하거나 엄마 롤 할 수 있어? 뭐 배틀그라운드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 모르거든요. 저는 이제 아이들을 상담하니까 이제 최신 게임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유튜브로 막 롤 막 그 리그 오브 레전드, 나 그 리그 오브 레전드인지도 몰랐어요. 막 그 방송을, 게임 방송을 보는데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포기하고 이제 배틀그라운드로 가자. 모바일 판이 나왔다 그래서 내가 그걸 다운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옷을 어떻게 입혀야 되는지 몰라갖고 벗고 돌아다니는 거야. 내 막 이 캐릭터가, 여자 캐릭터가. 이거는 아닌데 막 벗고 막 돌아다니는데 저쪽에서 누가 와. 너무 무서운 거야. 확 꺼버렸어요. 옷을 어떻게 입히는 거지? 그것도 몰라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청소년 아이들과는 놀이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해요. 근데 대화라는 거는 놀이에 비해서 덜 솔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동기 조금 더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고학년도 놀자 그러면 놀아요. 그때 열심히 아이와 놀아줘야 하고 또 아이도 다른 또래들 다른 성인들과 놀 수 있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야 돼요. 놀이 중에서 특히 가장놀이, 역할놀이, 상상놀이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모모처럼이라는 상상적 요소가 있는 놀이를 우리가 이제 가장놀이라고 하는데 그 놀이가 사회성에 정말 끝내주게 좋은 거예요. 같이 친구와 마치 모모처럼 어떤 역할을 해서 나는 얘를 공주라고 할 거야. 넌 누굴 왕자라고 할 거야. 이렇게 정하고 같이 대사를 주고받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해결을 하고 이런 마치 모모처럼이라는 가상적 스토리가 있는 거를 역할놀이로 할 때 아이들은 사회성에 필요한 거의 모든 기술을 배워요. 그리고 우리가 놀 때 보면 나눠야 되잖아요. 역할을 정해야 하고 역할 경계도 있고 그래서 친구랑 이렇게 놀 때도 나는 의사 너는 환자 그럼 그 역할에 맞춰서 해야 하고 만일 환자가 이가 아파서 왔어요 그러는데 의사가 대장내시경 합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상대의 말을 듣고 여기는 치과구나 라고 해서 벌려보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 상대방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상응하는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한 대인간 기술을 사실은 놀이에서 다 배울 수 있어요. 이런 놀이 경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아이는 친구들 사이에서 놀이 상대로 선택되지 않게 되고 유용한 사회성 기술을 배울 기회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아동기, 그러니까 학령기까지는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아이들은 잘 노는 아이들이에요. 막 영어 단어 막 알고 막 수학 선행 3년 앞섰다고 해서 애들이 그때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유아기, 유치원 시기에는 놀이 잘하는 애들이 제일 인기가 좋고 초등 고학년으로 갈수록 또 끼리끼리 놀아서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자기들끼리 이제 쟤네들이 저러니 이러면서 놀기도 하지만 여전히 재미있는 놀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아이들이 친구 관계에서 가장 잘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키우신다면 과연 이 아이 놀이가 괜찮은가? 내가 봐도 진짜 너무 못한다. 라고 생각되면 좀 같이 마주 앉아서 놀아주시는 거 꼭 하실 필요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의 이제 사회성 증진을 이제 도와주는 역할들도 열심히 이제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아동기가 되게 어려운 게 발달이 이렇게 그냥 8개월짜리 아이랑 24개월짜리 아이랑 36개월짜리 아이, 만 5세 아이 완전히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아서를 읽어도 여러분들이 되게 당황스럽고 해도 안 되는 게 뭐냐면 훈육 방법 이렇게 하라 그랬다. 근데 그게 그 개월수에 안 맞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의 기질이 안 맞는 걸 수도 있어요. 너무 어려운 거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정체되어 있는 물건이 아니라 자기 생각도 있고 발달 수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모든 육아서에서 다 적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무슨 12개월에 걷기를 시작한다. 어떤 애들은 15개월에 걸어요. 그것도 헷갈리는 거야. 어떤 애들은 9개월 때 걸어서 돌 때 지가 떡 돌리는 애들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힘든 거예요. 지금 어떤 발달이, 그러니까 이 역량이 너무너무 좋아지면서 아동 발달책을 다시 써야 되는 시점에 왔어요. 사춘기가 너무 빨리 온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이면 여자애들 한 30% 정도가 사춘기에 와요. 생리도 막 하고 그래요.
예전에는 중학교 1학년, 막 2학년 때 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중학 만 12세 정도가 되면 인지 발달 수준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인지 발달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사춘기를 맞는 거와 아직까지 굉장히 어린 인지 발달 수준에서 사춘기를 맞는 거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춘기에 대해서 예전에 나온 책이 설명한 거와 요즘 제가 실감하는 게 너무너무 많이 달라요. 그래서 빨리빨리 우리는 지식을 업데이트해야 하는 거고, 아이를 다룰 때 획일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어떤 발달 수준에 있는가, 그리고 오늘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기질, 역량 정말 많이 미치거든요. 어떤 기질인가 이거를 고려해서 사회성도 우리가 도모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로 제가 이제 임의적으로 조금 나눠봐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영아기 분류는 뭐 누구는 돌 때까지 하고 누구는 15개월 때까지 하고 막 다른데 그냥 저는 한 15개월까지로 조금 잡아봤어요. 자, 이 시기에 사회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아유, 무슨 애기인데 무슨 사회성이야? 아니에요. 어릴 적에 잘하셔야, 어릴 적이 애들이 그나마 말랑말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조용을 할 수가 있어요. 크면은 딱딱해가지고 그거 반죽하다가 여러분 손가락이 부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사회성을 발달시킬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영아기의 발달 과업은 우리가 애착을 형성하는 거죠. 이 애착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분야가 바로 사회성이에요. 그리고 언어예요. 어떤 언어? 사회적 언어. 그러니까 이 애착만 잘 형성해도 사회성의 기본 토대를 형성을 해주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애착을 잘 형성하려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회성을 증진하려면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아이는 어떤 대상에게 애착을 형성하냐면 신뢰할 수 있는 대상에게, 안정감을 주는 대상에게 애착을 형성을 해요. 아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기들은 참을성도 별로 없어요. 때문에 자기가 배가 고파서 칭얼대거나 우는데 엄마가 너무 늦장을 부리게 되면 아이들은 신뢰감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살펴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공유된 주의 집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린 아기들도 이렇게 엄마를 이렇게 봐요. 그래서 엄마랑 눈이 마주치면 환하게 웃고 좋아하는데 엄마가 다른 데를 봐요. 그러면 아기들이 엄마를 봤다가 엄마가 보고 있는 곳을 따라서 봐요. 함께 같이 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또 어떤 아기들은 자기가 보고 있는 거를 엄마가 보게 하려고 이럴 때 엄마가 쌩까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을 같이 본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이게 사회성에 너무너무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낙담하고 좌절하고 자기가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미치는 존재가 못 되는구나. 그리고 또 뭐냐, 배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엄마는 수다쟁이가 되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이가 뭐 창밖에 자동차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엄마도 얘 시선을 따라가서 우리 지수가 자동차 봤어. 빨간 자동차네. 쌩 하고 갔네. 이러면서 아이들은 엄마 무시한 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와 함께 더 공유하려고 하고 나누면서 학습뿐 아니라 사회성에 진전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는 몸짓 신호와 함께 언어를 같이 매칭해서 말을 되게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의 어떤 이런 사회성에 필요한 그런 어떤 언어나 자기 조절 능력을 습득하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엄마가 언어와 몸짓을 함께 사용했을 때 전체적으로 언어 발달도 굉장히 많이 증진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아기에는 얘네들이 발달적으로 아주 미스테리한 시기예요. 되게 웃겨. 그래서 이 유아기의 그 자녀를 키울 때 부모님들이 이 아이의 발달 수준을 잘 알지 못하면 되게 오해를 하고 상심하고 불안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얘가 제일 좋아. 옆집 애가 우리 애 보고 우린 단짝, 우린 친구지 막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단짝이 생겨서 얼마나 다행일까라고 했는데 어디를 놀러 갔는데 우리 딸이 자기 제일 최애 단짝이라고 한 애가 우리 애를 팽개치고 다른 애랑 막 놀아 손잡고. 배신. 어떻게 얘가 못됐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유아기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어느 집에 생일 파티가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갔어. 우리 애 데리고. 애들은 벌써 방에서 막 자기들끼리 놀고 있어. 그래서 우리 조금 늦게 왔는데 이러면서 얘네들이 안녕하세요 막 그래. 그래서 우리 애를 그 방으로 밀어주면서 사이좋게 놀아 재밌게 놀아. 10분 후에 그러면 안 놀아줘 이러면서 나와요. 뭐지? 다시 데리고 가서 얘랑도 놀아줘야지. 같이 놀아야지. 너네 원래 친구잖아. 네! 그래요. 조금 이따 10분 후에 다시 안 놀아줘. 야, 저거 6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우리 애를 왕따를 시키네? 그래서 이제 가자!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그것도 지극히 근데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아이들의 발달 수준 때문에. 이때 유아기 아이들은 또래를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친구 관계 수준이 일시적인 동료 수준이에요. 사실은 이때는 진정한 단짝은 없어요. 막 보면 가까이만 있고 걔 뭐 맛있는 거 들고 있고 최신 장난감 있으면 죄다 친구래. 처음 만났는데. 근접성의 원리. 가까우면 그냥 친구라고 하는 식이에요. 그리고 얘랑 자주 만나면 얘가 좋긴 하지만 다른 아이가 더 좋은 거를 갖고 있으면 난 딱 옮겨가는 수준이어서 일시적 동료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단짝을 형성하는 시기는 보통 초등학교. 그런데도 초등학교 시기 동안 또 무슨 거 갖고 많이 고민해요. 둘이 단짝이었는데 다른 애랑 친하게 또 지내면 막 또 속상해하고 시샘하고 그러잖아요. 이때는 또 이렇게 여러 명의 친구를 동시에 사귀는 능력이 또 안 돼서 그래요. 여러 명의 친구를 갖게 되는 거는 만 12세 이상이야. 그러니까 그 발달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들이 고민하는 게 사실은 다 자기 발달에 맞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요 시기는 이렇게 뭐가 있냐면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높아서 상대가 나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지 자기들이 뭘 해줘야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요 시기에는.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놀이를 하거나 관심 있는 거를 가지면 얼마든지 팽개치고 갈 수 있다라는 거고, 또 뭐가 있냐면 불가역적 사고 수준을 가져요. 불가역적, 그러니까 가역적. 이거 이제 막 위안부 합의할 때 우리가 가역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들었죠. 가역성, 되돌릴 수 있는, 불가역성, 되돌릴 수 없는. 유아기의 인지 발달 단계는 되돌릴 수 없는 사고 수준이에요. 그래서 모임에 절대 늦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이미 놀이 집단을 형성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미 다 정했어. 나는 큰언니, 저기는 엄마, 아빠, 막 선생님 다 정했어. 그래서 놀고 있어. 판이 짜였잖아요. 중간에 누가 나타나잖아요. 불가역적 사고 때문에 판을 뒤집어서 새로 짤 수가 없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계속 고야. 못 먹어도 고처럼 계속 그 상태로 가는 거야. 여기서 들어가려면은 새로 온 아이가 놀이 아이디어가 엄청 좋아야 돼요. 야, 이 판을 보니까 야, 그럼 나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그러면서 막 어디가 폈지? 강아지. 망망. 이렇게 해주면은 거기서 그래, 너 우리 집 강아지 해라. 그러면 돼, 그다음부터. 그런데 그런 적극성이 떨어지는 아이나 놀이 아이디어가 별로 없거나 그러면은 이제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꽃이 되는 거거든요. 가만히 이렇게 있어. 걔네들은 안 불러줘. 걔네들도 왜 쟤는 안 놀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아줌마가 10분 후에 뭐 너네 왜 그러니? 이러면 얘네들도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아이가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어린이집을 늦게 보내잖아요. 그럼 계속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놀이 하나도 못 껴요. 그래서 놀이가 시작할 때 먼저 해주고 중간에 들어갔다면 야, 이 판을 어떻게 자식 짜줄까? 얘 역할을 어떻게 뒤집어 줄까? 이거를 생각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이는 아무도 나쁘지 않지만 그냥 따돌림을 받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세요. 자, 그럼 아동과 청소년의 부모 역할은 뭐냐? 이때는 친구가 너무나 중요해요. 좋은 친구를 갖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가 친구가 있다. 친구 집단에 소속이 되어 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소속감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 아동기, 그러니까 한 초등학교 고학년이랑 중학교 이때 시기까지 또래 압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때 아이들은 특히 사춘기와 청소년기는 뭐냐면은 얘네들을 우리가 주변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이도 아닌 어떤 경계선에 있는 주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아이들은 자기들끼리의 어떤 소속감, 유대감을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어떤 집단의 표식을 가지려고 해요. 막 클럽 같은 것도 막 짜기도 하고 그리고 옷도 보면 막 다 똑같이 입고 다니잖아. 그 등골 브레이커 그 비싼 거 애들 다 똑같이 다 입고 무슨 신발이 유행이다 그럼 다 하고 머리 모양도 다 똑같고 개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것 같지만 자기 집단만의 그런 표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은어도 그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줍지 않게 어른들이 그 은어 따라하면 애들이 되게 싫어해요. 왜 우리 집단에 들어오려고 그래? 그래서 약간 존중은 조금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집단의 소속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은 우리는 이걸 똑같이 해야 돼 이게 많아요. 담배 누구한테 배워요? 사실 학교 다닐 때 또래 압력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안 좋은 약물이든 사실 안 좋은 것들은 또래 압력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배워요. 화장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이들이 미니스커트를 입거나 그러니까 요새 아이들은 어떠냐면은 어디 모임 있어도요. 진짜 너무 그 정숙하고 민낯에 치마 전혀 줄이지 않고 그러면 모임에 초대를 못 받는 일들이 생겨요. 쟤는 너무 고루한 것 같아. 우리랑 달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또래 압력은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나쁜 길로 가게 둬서는 안 되는 거지만 아이가 애들은 다 이러는데 그럴 때 진짜 야 애들이 다 한다고 너도 할 거야? 이런 말은 최소한 하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고 아이에게도 그 또래 압력 때문에 너가 굉장히 힘들겠구나라는 거를 잘 공감해줘야 아이는 그런 척 하면서도 그래도 올바르게 행동하는 거로 나갈 수 있어요. 학교 폭력도 유심히 살펴봐야 해요. 이제 요즘 시대는 신체적 폭력은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신체적 폭력은 외연적으로도 확 관찰이 되고 티가 나는 거고 이제 학교마다 이제 학교 폭력과의 전쟁을 이제 외치면서 이제 학폭위를 툭하면 열거든요. 너무 진짜 툭하면 열어요. 별거하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신체적 폭력은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대신에 관계적 폭력이 아주 많이 늘었어요. 요새 아이들이 이제 카톡, 카스 이런 거 다 많이 하잖아요. 이제 초대해놓고 말 한마디 안 시키는 거. 그런 어떤 SNS나 사이버상의 폭력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무시하기, 애를 투명인간 취급하기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늘고 그런데 어른들은 그래 걔네들 별로 질도 안 좋으니까 신경 쓰지 마 놀지 마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아동과 청소년기는 그게 비록 안 좋은 집단이라도 혼자 있는 것보다 소속이 돼야 돼요. 소속이 되지 않으면 난 사회적으로 죽은 거와 다름없어요.
그래서 가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을 보면 학교 폭력은 학급에서 가장 심하게 일어나요. 학급 안에서는 가령 10명의 아이들이 모두 이 아이를 무시하는데 되게 웃긴 게 학원 가서는 괜찮은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 학급은 서열이 가장 심한 곳이에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똑같은 일이 지금 유치원에서조차도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거는 리더의 문제예요. 주동자 한 명이 있단 말이에요. 센 아이가. 그 아이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리더일 경우에는 다른 아이들도 다 동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또래 압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너 쟤랑 놀아? 쟤한테 너가 말을 걸었어? 넌 우리 팀 아니구나? 바로 이거를 해요. 그래서 공격적이지 않은 아이들도 학급 안에서는 자기가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동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학원에서는 그 리더가 없잖아요. 그때는 친하게 지내기도 해요. 그런데 또 우리 아이가 학급에서 따돌림을 당한다고 그래도 학원에서 잘해준 아이 찾아가가지고 학교에서도 얘를 돌봐달라 그러면은 걔도 가해자로 변할 수 있어요. 나 지금 내 앞길도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왜 나한테 저런 무리한 요구를 해? 그건 아이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교사가 해야 하고 어른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이렇게 학교에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적인 자리에서 학원이나 혹은 다른 모임에서는 얼마든지 소속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학급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학급에서 안 된다고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학급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상황에서라도 이 아이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 계속 사람과 접촉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셔야 돼요. 또 이제 사회성 기술, 본격적인 어떤 사회성 기술을 이제 다양한 것들을 이제 훈련하는 기회도 삼으셔야 겠죠. 자, 그럼 또래 관계를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가? 우리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 살펴볼게요. 뭐 하늘을 봐야 뭐 별을 따지라는 것처럼 또래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열심히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자신감이 없거나 그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먼저 야 우리 뭐뭐 하자라고 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짝을 지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가령 뭐 색칠하기를 한다면 너네 둘이 이거를 함께 해라고 한다거나 공동의 활동에 짝을 지어주게 되면 조금 수동적인 아이들도 합류를 할 수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되고요. 만일 우리 아이가 조금 수줍음이 많고 자신감이 부족하다라고 할 때는 연령이 어린 아이와 짝을 지어주면 조금 더 도움이 돼요. 어린 아이는 자기보다 그 연령이 높은 아이들 약간 동경하고 따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기는 해봤던 거면 그 동생에게 그런 거를 알려주면서 이제 어린 숭배자를 갖게 될 수도 있어요. 와 언니 잘한다. 어떻게 알아? 그러면 자존감이 확 올라가거든요. 제일 힘든 거는 같은 나이예요. 맞짱 떠야 돼서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가 훨씬 쉽거든요. 이름을 아는 거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놀이터에서 누구를 만나면 우리는 이름을 물어보고 우리 아이의 이름을 소개시켜줘서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시골 가면 모든 진돗개는 백구, 황구, 호구 뭐 다 이런 거예요. 이름이 없어. 이름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름 꼭 알려주는 거 해야 하고요. 모든 대인관계는 유사성의 원리에 기초해요. 우리가 서로 비슷하다라고 느꼈을 때, 그래서 끼리끼리 노는 건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유사성을 빨리 파악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착같이 유사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같이 뭐 얘기하다가 뭐 어벤져스 봤는데 난 아이언맨이 좋은데 한 애가 말했어요. 그럼 엄마가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해. 얘도 사실 아이언맨 좋아하는데. 그럼 어머 너도 아이언맨 좋아해? 와 지수도 아이언맨 되게 좋아하는데 너네들은 좋아하는 게 같구나. 이런 거. 같구나를 되게 많이 쓰는 거예요. 와 너 파란색 바지 입었네. 와 오늘 영훈이도 파란색 바지 입었는데. 이런 거 해주면은 갑자기 애들이 대동단결을 해요. 우리가 같은 팀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 되게 많이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아까도 뭐 일부러 친 게 아니라 모르고 했다거나, 혹은 어떤 아이는 좀 급한 아이들은 친구가 이렇게 좋으면 갑자기 와가지고 이렇게 등을 탁 칠 때가 있어요. 그럼 또 어떤 애들은 때렸네, 뭐 아주 사람 치는 놈이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와, 엄마가 봤는데 너를 보더니 저기서부터 너무너무 좋아서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막 달려오더라. 너무 좋아서 아는 척을 했는데, 에이, 너는 그게 좀 아팠구나. 다음엔 이름을 불러달라고 얘기해보자.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또 자신의 행동이 친구 사귀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가령 친구가 영훈아 라고 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면, 에이, 너도 영훈이 좋아하는데 쳐다보지 않으면, 웃어주지 않으면 영훈이는 너가 자기를 좋아하는지 모를 수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 또 놀이 에피소드가 시작할 때부터 아이를 참여시켜야 아이가 들어갈 수 있다. 우리 아까 얘기했죠. 또 대화 기술 발달시키는 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까 말한 이중독백 같은 걸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주제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살살 끌고 오는 거예요. 잠깐 샛길로 빠지면 그렇구나 라고 얘기하고, 아 근데 우리 어벤져스 얘기했었지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런 것도 평소에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친구 관계와 관련된 사실을 강조하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세요. 책 같은 거 도움 되게 많이 돼요.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뭐 무지개 물고기, 양보와 나누기 안 되는 아이, 잘난 척하는 아이한테 되게 좋고, 종이봉투 공주라는 동화책도 있는데 이건 자기 주장을 도울 때 되게 좋고, 오숙하는 친구가 필요해, 뭐 이런 책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어떤 입장을 헤아리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책을 읽으면서 역할극도 해보고, 또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상대는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면 정말 좋죠. 그리고 친구 관계에도 항상 영원히 가는 거는 없어요. 이런 슬픔도 있어요. 상실도 있고, 뭐 이사를 간다거나, 혹은 뭐 싸워서 더 이상 쟤랑은 진짜 아니어서 헤어지게 될 수도 있고, 이게 영원한 끝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지는 마세요. 그냥 그래, 아예 속상하구나, 뭐하구나 라고 하고, 우리는 또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고 또 내일이 있다라는 것도 알려주면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또 또래 관계에서 너무 경쟁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면 조금 문제가 돼요. 경쟁자로 여기거든요. 어떤 게임이나 이런 것들은 심하게 경쟁적인 요소가 없으면서도 함께 어울려서 충분히 놀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놀 때마다 너희들은 함께 정말 잘 노는구나, 친구를 도와줬구나, 협력했구나, 이런 말을 해주시면 더 좋고요. 역할놀이 아주 좋고, 이제 또 갈등이 생겼을 때 그냥 그래, 지들끼리 하겠지, 다 저러면서 크는 거야라고 너무 냅두지 마세요. 그런데 또 조금 문제만 생기면은 너무 빨리 참견을 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몰라요. 조금 지켜보다가 계속 같은 얘기만 하는구나, 쟤네들이 블랙홀에 빠졌구나, 그럴 때는 도와주셔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아이에게 스스로 다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나쁜 성인의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너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나서서 상대 험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걔가 또 뺏었어? 걔는 왜 그런데니? 걔는 왜 양보를 안 하니? 걔는 너무 이기적이야? 걔가 너 또 뭐 이러면서 계속 상대의 거를 얘기를 하면, 혹은 아이에게도 너 바보같이 너는 왜 거기서 맨날 얘기만 해? 야, 걔가 너를 그렇게 막 부려먹는데 너는 뭘 좋다고 해? 너 걔 싫다 그랬잖아. 근데 너 벨도 없어? 걔랑 왜 놀아?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가끔 짝을 보면, 아까 왜 유사성의 논리라고 하는데 우리 애랑 쟤 애는 전혀 안 맞는데 왜 같이 놀아요?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는 되게 소극적인데 같이 노는 아이는 대장 같은 애, 굉장히 적극적인 애랑 놀아요. 그럼 딱 보면은 상대가 노래를 다 주도해. 그럼 엄마는 열받잖아요. 근데 또 걔랑 논대. 왜 그럴까? 소극적인 아이는 놀이 아이디어가 별로 없어요. 놀이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같이 그런 애 붙여놓으면 서로 너무 재미없어. 진도가 하나도 안 나가. 평행선을 달려. 그런데 얘네, 야, 이거 하자, 뭐뭐 하자. 그럼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 그리고 그 상대도 자기가 막 지시하고 그러면서 나 좀 대장 같아, 나 되게 유능해, 자존감 팍팍 올라요. 그래서 그런 쌍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강제로 떼어놓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조금 더 평소에 엄마와의 놀이나 혹은 조금 더 만만한 아이와 놀 수 있게 놀이를 잘 중재해줘서 조금 더 자기도 계획하고 결정하고 놀이 아이들을 낼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 거고, 또 너무 대장 노릇한 아이는 또 어떻게 보면 자기 형이랑도 놀아보고 어른과도 놀아보고 나서 규칙 지키는 것도 가르쳐 주는 거지. 계속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그러면은 엄마는 그러면은 나는 걔랑 안 놀면 나는 아무하고도 놀 수 없는데 나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야? 그러면은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집에 와서 아무 얘기도 안 하는 아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한테 줘야 될 게, 갈등이나 스트레스, 어려움이 생겨도 우리는 그거를 만회하거나 혹은 좀 좋게 하거나 혹은 안 좋았던 감정을 바꿀 수 있어 라는 희망을 주는 게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봐요. 여기서 그럼 마칠까요?